자, 그럼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파치 스파크로 들어가세요. 이제 스파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특히 파이스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파크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파이스파크 얘기, 그리고 환경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실습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치 스파크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동안 간간히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전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0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마타이 자리아라는 사람이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요. 포인터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RAD 랩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AMP 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이 됐는데 2009년에 이 연구소 버클리 대학의 이 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파치 스파크가 만들어졌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세한 기능 얘기 이전에 먼저 큰 맥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파크는 뒤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니파이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봐서는 이제 빅데이터의 플랫폼 솔루션,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이기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분석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의 통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단을 놓고 보면요, 하둡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둡에서도 제가 앞에서도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하단에는 HDFS라는 파일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MapReduce라는 처리 프레임워크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요. 그리고 하둡 경우에도 하둡의 에코시스템 자체 내에 모하우트, 스펠링 좀 그렇습니다만 MAHOUT예요. 그래서 모하우트라는 하둡 직접적인 프로젝트 내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였는데 이 하둡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는 2003년 4년 무렵에 이미 완성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 했었죠. 그런데 구글이 만들어진 게 1998년인데 글이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개발에 들어가서 98년 창업할 때는 이미 개발된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에 시작하는 그런 정도였죠. 지금 좀 구분하실 점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지금 이 플랫폼 하둡과 하둡의 에코시스템으로서의 HDFS 맵 리듀스 그리고 그 위에 모하우트 이 부분은 아파치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고요. 이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따서 리버스 엔지니어로 만든 것이죠. 구글은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이것들을 개발하고 있었고 98년에 창업하면서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그래서 불과 한 5, 6년 만에 전 세계 검색 업계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글이 이걸 개발했던 1990년대 그리고 오픈 소스로 아파치 프로젝트로 들어온 게 2003년 4년 무렵이라면 지금 이 아파치 스파크 같은 경우는 처음 개발에 들어간 게 2009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파치 프로젝트에 등재된 게 2013년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약 10년의 갭이 있습니다. 10년의 갭이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빅데이터의 요구사항이 빗발쳤을 때 그때 먼저 구글이
그 요구 사항을 자신들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고, 그리고 뒤이어서 그것들을 오픈 소스로 구현하면서 하둡과 에코시스템이 그 시장을 선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약 10년의 차이를 두고 아파치 스팍이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초기의 스포트라이트는 하둡한테 좀 뺏긴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하둡의 에코시스템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둡의 에코시스템은 기억하시나요? 맵리듀스와 HDFS로 구성된 하둡, 그리고 하둡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러는 그 스쿠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나 HBase 같은 것들. 하이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브는 우리도 아마 실습을 좀 해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팍을 쓸 때 스팍의 하부 데이터 그 파일 시스템은 대부분들 HDFS를 쓰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DB로 확장한 HBase를 쓰거나 일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HDFS가 있고 이렇게 되죠. 혹시 헷갈리신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HDFS는 파일의 롤벨 파일 시스템이고 전부 HDFS 기반으로 하이브와 HBase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이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용이고요. HBase는 NoSQL 데이터베이스죠. NoSQL 데이터베이스는 앞서도 언급한 바가 있고 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NoSQL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큰 카테고리로만 봐도 예컨대 키밸류 페어라든지 좀 정리해 보죠. 계속 스팍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밸류 타입 또는 컬럼나 DB라고 보통 부릅니다. 컬럼 오리엔티드 DB. 그 다음에 도큐멘트 DB, 그래프 DB. 뭐 크게 네 가지를 나누지만 실제로는 약 100여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돼서 지금 오픈소스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실제로 약 100여 가지가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HBase는 이제 컬럼나 데이터베이스고 컬럼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고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RDB는 레코드 단위로 저장이 되고 레코드 단위로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select 컬럼 준 다음에 웨어 조건을 주면 웨어 조건에 맞춰서 해당되는 레코드만 넣어줘. 근데 컬럼나 DB는 컬럼으로 저장이 되고 컬럼을 기준으로 그 쿼리를 해요. HBas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는 그와 달리 SQL문에 유사한 그런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RDB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분산 DB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DB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으로 뭐 포린 키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반면에 하이브는 그런 걸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분석용으로 특화되어 있죠. 제가 스팍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팍을 이용하면서도 분석 엔진과 통합 플랫폼으로 그러나 하단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으로는 직접 HDFS를 쓰거나 하이브를 쓰거나 HBase를 쓰거나 요즘은 이제 여기에 클라우드용 스토리지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의 S3라든지 뭐 스위프트 글랜스 같은 오픈스택의 오픈 소스용 스토리지라든지 자 어쨌든 하단에 이런 저장 공간을 통해서 이 저장 공간에 지금 말씀드린 뭐 HDFS, 하이브, HBase, S3 등등등등 이 얘기하는 저장 공간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한 대의 서버가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의 서버에 나누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유입되자마자 데이터가 유입된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파일은 복제,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적어도 3개, 5곳에 복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주 큰 사이즈인 경우에는 서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그 파티션 또는 샤드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샤드로 예컨대 고객 데이터가 50만 건이 있으면 5만 건씩 10곳에 파티션으로 나누고 각각은 레플리케이트 돼 있고 그런 저장 공간을 이용하고 그 위에 그 수많은 데이터를 스팍이 이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하드파 에코시스템이 나왔고 시장을 선점했고 물론 구글이 먼저 시장을 선점을 했고 오픈 소스인 하둡이 나왔고 그 후에 스팍이 약 10년의 격차를 두고 나와서 한편 보면 하둡이 먼저 시장을 선점한 다음에 후발주자로 나온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토대 위에서 스팍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우리의 이제 중심 주제이니까 계속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에 2013년, 2009년부터 개발이 된 다음에 2013년에 등재를 했으니까 하둡이 2003년인가 4년쯤에 등재를 했거든요. 약 10년의 차이를 두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간 늦긴 했지만 대신에 기존의 하둡 에코시스템이 갖고 있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그 마타이 자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요. 2013년에는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팍 전문 솔루션 제공업체로 자리매김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팍을 비롯해서 뭐 카프카라든지 관련된 솔루션들을 오픈 소스 솔루션들을 모아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도 하는 그런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브릭스가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스팍을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스팍을 좀 이따가 바로 설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정상 한 대의 서버, 그것도 버추얼 머신에 설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팍이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수십 대, 수백 대의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야 단독형으로 우리가 이용할 때 갖추지 못했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의 사이즈가 많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안전성, 폴트 톨러런트, 그다음에 성능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스팍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수십 대, 수백 대, 하둡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것들을 따로 구매를 하고 데이터 센터에 넣고 또 리눅스를 설치를 하고 클러스터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을 지키고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브릭스의 클라우드로 가면 이미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그런데 서버 20대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개발 환경 지정을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오늘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나 뭐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도 다 이용 가능합니다만 데이터브릭스는 스팍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미 스팍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소스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2013년에 등재돼서 오늘날 오고 있다. 그리고 버전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1년 현재 스팍 버전이 3.1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2020년에 3.0이 나왔으니까 2016년에 2.0 나온 이후에 약 5년 동안을 2점대로 많이들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파크 하면 스파크 2.0, 2.1에 많이 익숙합니다만 근데 2점대, 3점대는 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오픈 소스는 기술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뭐 그런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큽니다. 스파크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바라볼 때는 2점대의 얘기와 3점대의 얘기를 아마 동시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지금 중심 주제는 스파크 3.x, 특히 3.1이 이제 우리의 주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스파크는 무엇이냐? 폴트 톨러런트하고 그리고 하이 레벨 API를 제공하는데 결국 이거는 하드웨어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 그 위에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분산 컴퓨팅 얘기죠. 분산 시스템하고 분산 컴퓨팅은 또 좀 다릅니다. 분산 컴퓨팅은 지금 하둡이나 스파크와 같이 수십 대 수백 대의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나눠놓고 그리고 그 서로 협업해 가면서 그러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분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는 완전한 패러럴 시스템으로 의미한다면 분산 컴퓨팅은 그거보다는 좀 약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현재의 지금 주가 되는 그런 그 컴퓨팅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연표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파크를 하나씩 한꺼풀씩 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구글에서 시작돼서 하드웨어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넘어오는 그런 분산 컴퓨팅과 빅데이터 수요에 대응되는 그런 배경에서 구글 다음에 야후가 시작을 했고 그것들을 오픈 소스로 제공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 HDFS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가 여러 곳 있고 이거는 물론 이제 사실은 클러스터로 엮여 있다고 치지만 이게 데이터 센터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센터에 가면 렉이 있습니다. 이 캐비넷 같은 렉이 있는데 렉 하나에 보통 2U짜리가 한 10대 정도씩 서버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스토리지, 위에는 라우터 같은 통신 장비. 그래서 이런 렉 5개면 50대의 서버가 됩니다. 물론 2U, 1U 이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데이터는 물리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데이터의 소스에 가까운 쪽에서 그냥 저장이 돼요. 그리고 레플리케이트 되고 그리고 하드 경우에 마스터 슬레이브의 어시메트릭 방식이었기 때문에 작업자의 콘솔 주로 PC에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형식으로 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펑션 투 데이터라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기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즉 야후 그다음에 아파치 프로젝트로 들어온 하둡 그리고 하둡을 위한 여러 가지 주변 프로젝트 이것들의 문제는 장점은 펑션 투 데이터 즉 데이터의 로컬리티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단점은 소위 인터미디엇 코드 즉 데이터가 수백 군데 나눠져 있죠. 각각의 서버에도 자바 버추얼 머신이 수백 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서버가 여러 개 있고 또 각각이 맵 단계와 리듀스 단계가 있고 수천 수만 개에서 각각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로 그 결과를 교환하고 합니다. 중간에 셔플링도 하고 자 그러면서 그 과정 단계마다 결과치를 중간 결과치를 계속 디스크에 라이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능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일반 사용자가 볼 때 굉장히 반응이 늦어요.
그 인터미디엇 코드가 소위 퍼시스턴시를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 디스크에 라이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상에서 계속 다이내믹하게 움직이지 않고 디스크 라이트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져가고.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렇게 분산 컴퓨팅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밖에는 처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레이턴시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레이턴시 타임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는 하드웨어 맵 리듀스 프로그램을 배추로 짠 다음에 배추는 보통 자바로 짭니다. 자바나 스칼라로 짭니다만 파이썬 같은 경우도 파이썬에 래퍼가 있어서 파이썬을 파이프 형식으로 리눅스의 파이프 커맨드 형식으로 그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입력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서브밋하고 나면 5분이고 10분이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성능을 얘기할 때 뭐 스루풋하고 레이턴시 얘기를 합니다. 스루풋은 기계 내부에서의 성능이에요. 효율성. 레이턴시는 사용자가 명령을 준 다음에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의 성능을 얘기하거든요. 하드웨어에서는 이런 중간 단계를 계속 디스크에 라이트 하면서 퍼시스턴시를 유지하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늦었고 그래서 배치 모드가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한번 입력한 다음에 몇 분 있다가 결과를 받아보는 그게 5분이 될 수 있고 10분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스팍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한 게 아주 주요했고 그래서 오늘날 스팍이 많이 인기를 끌었고요. 이렇게 스팍이 나오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만 그러면서 아예 하드블 원래 주창했던 하드블 원래 초기에 그 개발을 주도했던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도 스팍을 보자마자 스팍이 하드블의 미래상이다라고 선언할 정도가 됐죠. 어쨌든 이제 이 점에 착안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이 앞에 그 라드랩 그리고 AMP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팍의 강점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스피드 문제인데요. 스피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 점도 우리가 그 몇 개의 커맨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스팍의 강점은 우선 스피드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피드는 레이턴시다. 둘째로는 ease of use, 사용이 간편하다. 이것은 하드백에 비해서 얘기입니다. 즉, 지금 이 얘기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둡 후에 스팍이 나왔어요. 스팍은 하둡의 단점을 많이 극복을 하고 새로운 피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리플레이스 했다기보다는 하둡과 스팍은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갖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강점을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둡과 스팍을 같이 쓰지만 실제로 우리 설치할 때도 보면 하둡과 스팍이 뭉쳐있는 바이너리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ease of use라는 얘기는 하둡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왜 사용이 간편하냐? 앱스트랙션을 지켰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결국 한편에서는 성능,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용의 용이성. 근데 사용의 용이성은 가급적 그 기기의 하부에 복잡한 것들을 얼마나 감추고 그리고 추상화시켜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이죠. 스팍은 그런 점에서 하둡의 로우 레벨 프로그램들, 하둡을 우리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하둡은 하둡 자체의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 스트럭처도 대부분 자바에서의 아주 로우 레벨의 데이터 타입들을 클래스를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일일이 자바로 로우 레벨 프로그램을 짰어야 됐던 반면에 스파크에서는 그것들을 상당 부분 추상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모듈러리티예요. 모듈러리티는 하둡도 하둡의 에코시스템들이 많이 있지만 스파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스파크의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둡과 스파크가 공존하지만 하둡의 에코시스템이 있고요. 스파크의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둡 기준으로 봐서는 하둡과 스파크를 쓴다고 볼 수 있지만 스파크 기준에서는 스파크 자체, 스파크 중심의 여러 프레임워크와 하둡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혹시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하둡과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쪽은 스맥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스파크, 메소스, 아카, 카산드라, 카프카. 그래서 주로 배치 오리엔티드였다면 인터랙티브, 그리고 일반 범용이라면 스트리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화해 나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리티가 있고 특히나 자체 내 하둡 에코시스템이 1차 에코, 2차 에코 여러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만 스파크도 스파크 외부의 에코시스템 말고도 스파크 자체 내에 기본적인 확장 모듈을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모듈러리티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경우는 이제 외곽에 있는 에코시스템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파크의 그 레이턴시 타임을 줄이게 된 핵심 기술은 이겁니다. DAG, 뭐 DAG 또는 DAG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Directed Acyclic Graph이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프예요. 그래프란 얘기는 일종의 컴파일을 할 때, 그럴 때 내부에서 여러 가지 토큰들을 이용을 하고 하면서 나오던 데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모든 명령어들, 이 명령어는 뒤에 보면은 각각의 명령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스테이지 이렇게 단계별로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그래프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리고 그 그래프는 어사이클링이니까 이 자기 회귀 되지 않고 사이클이 없이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션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내부는 알 필요가 없지만 결국 뭐냐? 쿼리 옵티마이저가 작동이 돼서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레이턴시 타임을 줄이는 또 하나의 핵심 기술로 얘기하는 것이 여기 엑스큐션 엔진, 실행 엔진 중에 지금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텅스텐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레이턴시 타임을 줄였다. 하둡에 비해서. 자, 그다음에 둘째, 사용의 용이성을 위한 앱스트랙션 경우는 RDD라는 게 있습니다. 이 RDD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 우리 얘기 나올 테니까. RDD는 일종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여기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이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셋인데 Resilient. 자,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항상 복구할 수 있다. 분산. 한 대의 컴퓨터가 아니라 수백 대, 수천 대의 컴퓨터에 나누어 저장된다. 그래서 일종의 파일 시스템인데 그런데 파일 시스템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이 레벨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파일 시스템은 블록 단위입니다. 앞에 제가 파일 시스템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로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그 클래스로 자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대부분들 블록 단위거든요. 그런데 RDD는 하이 레벨이에요. 그 하이 레벨은 이제 뒤에서 이 얘기는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데이터 셋. 이렇게 불리우는 하이 레벨 단위의 그런 그 파일 시스템
데이터셋이 바로 RDD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인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 얘기했던 하둡 경우에 중간 단계, 각 단계마다 수많은 그 중간 산출물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디스크에 저장하고 디스크에 저장된 것들을 다시 찾아가고 이때 키밸류표로 찾아갔던 반면에 스팍에서는 RDD라는 하이 레벨의 데이터셋 표현 방식을 이용하면서 그것들은 메모리에 저장돼요. 메모리상에 존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RDD란 인메모리 파일 시스템이에요. 좀 어폐가 있죠. 파일 시스템이란 디스크에 저장되는 겁니다. 근데 RDD는 그것들을 모두 메모리상에서 움직이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수백 대 수천 대의 컴퓨터에서 서로 나눠져서 서로들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연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죠. 그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둡처럼 블록 단위의 파일 시스템 클래스들을 일일이 호출해서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데이터 프레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 펜더스에서 나온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온 겁니다. 물론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 R에서 쓰던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온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엑셀 파일처럼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것들 좋은 점들을 R에서 쓰던 것들을 펜더스가 가져왔고 펜더스에 쓰던 것들을 스팍에서 가져왔고 그런데 그것들을 RDD로 구현을 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듈러리티는 앞에 뭐 1차, 2차 에코시스템 이런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뒤에 이제 그림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우선 스팍에 SQL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SQL 하면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데 스팍 SQL은 그것들을 그대로 구현을 했어요. ANSI SQL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각 벤더마다 근데 MySQL이건 사이베이스건 오라클이건 MS SQL 서버이건 100% 환되지 않죠. 그 점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ANSI SQL 2003년인가 것들을 표준을 맞춰 나가 있어요. 스팍에서 SQL을 쓸 수 있다. 확장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 이런 RDD 기반인데 그의 확장 모듈로 스팍 SQL로 SQL만을 쓸 수 있다든지 스팍 스트리밍 모듈을 가지고 있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프X라는 그래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우선 크게 4개의 확장 모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내에 컴퓨팅을 위한 컴퓨팅 엔진을 갖고 있고 프로그램을 짜서요. 스칼라나 자바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주로 하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짤 수 있고 그 위에 모듈러하게 SQL이 필요하면 SQL을 스트리밍이 필요하면 스트리밍을 머신러닝이나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래프 처리가 필요하다면 그래프X를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스칼라, 자바, 파이썬, SQL, R 등을 쓸 수 있다. 물론 약간의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 각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요. 스팍이 RDD 기반의 여러 가지 연산 엔진이요. 지금 DAG로 컴퓨테이션 진행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때는 이 엔진과 각 언어 사이에 미스매치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언어마다 기능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제일 완벽하게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물론 얘기할 때는 이 4개의 언어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 언어들이 모두 뭐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으로 다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몇 개의 제한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칼라가 제일 완벽하게 이 스파크의 모든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 언어들 사이에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스파크 기능을 많이들 이용을 하죠. 각각의 특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extensibility는 이렇게 자체 내의 그런 4개, 5개의 모듈 이외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몇 가지 얘기했었지만 여기서 이름을 하나씩 익혀두시죠. 자, 카프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네시스, 애조 스토리지, 아마존 S3. 애조나 여기 아마존 S3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내 로컬에 두지 않고 아예 그걸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쓰거나 아니면 내가 로컬에서 스파크를 쓰면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있는 걸 쓰겠다. 여러분들 거꾸로인 것도 같죠? 데이터는 로컬에 두고 스파크를 클라우드에 두겠다.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순간적으로 갑자기 새롭게 그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특정 지역에서 예컨대 지금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거기서 뭔가 데이터를 하겠다.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새롭게 서버를 장착하고 하기보다 클라우드로 바로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컴퓨팅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올리고 데이터를 로컬로 가져가는 것도 그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의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터를 현장에 가깝게 두는 것도 클라우드의 한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하든. 그래서 사실은 스파크를 얘기하면서도 점점 이제 이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이제 가깝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뒤에 그 클라우드 얘기를 조금 이제 같이 함께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뒤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얘기한 여러 가지 그 에코시스템들, 커넥터들 이런 게 있죠. 여기 지금 이런 것들 한꺼번에 얘기 들으니까 아마 헷갈릴 수는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다들 아주 익숙하게 쓰는 것들이거든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그런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자주 이제 겪을 거니까요. 자, 스파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스파크에 아주 손쉽게 왜냐하면 스파크도 노력을 하지만 각각의 다른 솔루션에서도 스파크를 의식하면서 서로 커넥션 모듈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카프카는 스트리밍 엔진입니다. 특히 프로듀서 컨슈머 방식으로 해서 스파크이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카프카는 여러분들 제가 공장의 생산 라인 뭐 이런 것 IoT 센서 이런 것들 얘기한 것이 그런 것인데 공장에 여러 라인들이 있고 라인에 여러 기계가 있고 이런 공장이 여러 개 있고 그럼 수백 군데서 계속 들어오거나 센서가 들어오잖아요. 자, 이러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놓지 않고 모아서 이쪽이 프로듀서가 되고 이쪽이 컨슈머가 되죠. 그래서 프로듀서에서 나온 것들을 모아서 컨슈머하고 다시 또 이것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카프카이거든요. 카프카와 스파크 스트리밍이 서로 연결돼서 물론 이때 스파크와 카프카 각각의 역할 분담은 경우마다 다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설계하는 게 이제 설계자의 몫이죠. 자, 그래서 카프카가 스트리밍 솔루션이고 스트리밍 관련해서 서로 밀접하게 밀결합해서 운영이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스파크의 스트리밍 솔루션이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돌아가려면 이런 카프카와 같은 카프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과 같이 결합되어야만 제대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자, 델타 레이크란 얘기는 보통 명사로 얘기하면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도 제가 잠깐 언급은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죠. 뒤에 아마 좀 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수백 개로 나뉘어져 있는 테이블 있죠.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누고 파티셔닝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 키를 가지고 서로 연결했습니다. 이게 OLTP란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반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분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커다란 테이블로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랩 엔진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여기서는 OLTP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분석 면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주긴 하지만 전적으로 정형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데이터 레이크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업으로 봐서는 기업의 기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거래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올리면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설계된 것 이외에는 함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석자들 면에서는 저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한정된 예컨대 뭐 매출 내역이라든지 재고 상황 이런 것들은 DW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이외에 예컨대 SNS 데이터나 이메일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또 그때그때 들어오는 외부의 데이터 이런 것들은 DW 올 수도 없고 비정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장 급한 요구 사항을 DW 반영할 수도 없거든요. 데이터 레이크는 바로 그런 면에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요구사항, 머신러닝 AI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DW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근데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 그렇게 비정형 데이터와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온다면 잘못하면 아주 복잡하게 뭐 쓰레기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카탈로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의 내역을 명확히 한다든지, 그다음에 데이터의 리니지 관리, 데이터의 리니지 관리라는 것은 이 데이터는 원래는 누가 만들어서 어디서 가져왔고 그 후에 누가 이걸 수정했고 수정했는데 수정 내역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내역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러면 어느 시점 이전 단계의 데이터로 복귀시킨 다음에 그걸 이용하겠다 등등이죠. 비롯해서 이런 카탈로그 시스템 리니지를 비롯해서 수십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하죠. 데이터 레이크는 특히 머신러닝 그리고 AI 요구사항이 아주 커지면서 주로 나온 것이고요. 또 많은 곳에서 이걸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델타 레이크라는 것은 특히 브릭스에서 주창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파크와 델타 레이크를 연결하면서 통합 분석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레디스는 일종의 캐싱 서버 역할인데요. 대량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아무리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디스크에 놓고 웹에서 들어올 때 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가져오거나 이럴 때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캐싱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몽고DB는 도큐멘트 DB이고요. 카산드라도 컬럼 오리엔티드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 HBase도 마찬가지이고요. HDFS 말씀드린 바 있고, 포스트그레스QL은 MySQL은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죠. 그다음에 일라스틱은 제가 아파치의 솔라 말씀을 드렸죠. 솔라는 루신이라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검색 포탈을 만든 것인데 일라스틱서치는 솔라에 경쟁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또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스팍도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주로 대상으로 한 일러스틱 서치하고도 상당히 밀결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소프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스팍에 대한 지금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